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312페이지죠. 312페이지 하단의 제2절 검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판에 지금 당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가 재판전에서 뭐죠? 싸우고 그 중간에 이제 뭐죠? 법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제 법원이 끝났어요, 그죠? 법원이 이 부분이 좀 복잡하고요, 좀 그렇죠, 그죠? 끝났고 이제 뭐로 할 거냐면 검사를 할 겁니다. 일단 검사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동안 검사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책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보겠습니까? 피고인을 보겠죠. 자, 이제 검사를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검사의 의의가 나오는데 뭐 어려운 말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라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검사는 공익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우측에 보시면 검사의 직무와 권한이 나오기 때문에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 등을 수사하고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2번 사법경찰관리를 지감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법과 명령을 정당하게 적용해 줄 것을 공익을 대표해서 뭐하게 돼요?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법원에서 재판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공익의 대표로서 그 결정을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형사소송법, 형사법에서의 뭐죠? 공익의 대표로서의 검사의 지위죠. 그 외에 이 5번 해가지고 만약에 국가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이 검사는 공익의 대표로서 그 행정소송에 대해서 수행하고 변론하고 참여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6번에서 다른 법령 해가지고 사법상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친권자가 아이를 학대한다면 그 학대한 친권자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사는 이러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검사는 결국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번 검사의 성격인데 1번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사법기관에 뭐죠? 준하는 준사법기관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국가의 조직을 나눌 때 입법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뭐죠?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당연히 뭐죠?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사법기관인 거죠. 근데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에서 뭐는 아니에요?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다른 행정공무원과 달리 독립성 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죠?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2번 단독제 관청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검사 한 명 한 명이 뭐죠? 단독으로 뭐죠? 관청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입법부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있죠. 그럼 이 국회의원 299명이 연합해서 입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각자가 재벌적인 뭐죠? 입법기관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뭐죠? 단독제 관청인 거죠. 따라서 검사의 경우에는 합의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뭐 하는 거죠? 공소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단독제 관청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얘기죠. 검사가 스스로가 하나하나가 뭐죠? 관청이다라고 규정해 놓고 직급을 뭐 검찰총장, 검사장 이렇게 막 세분해 놓게 되면 평검사와 다른 위에 있는 검사들 간에 뭐가요? 우열 내지는 지배, 복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검찰청장과 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나가지고요. 단독제 관청이란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게 되는 거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항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동일체, 한 몸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는 이 검찰이라는 어떻게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단독제 관청인데 또 어떻게 일부라고 하니까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결국은 검사는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준사법행위를 하지만 이것은 어디요? 검찰이라는 조직의 뭐죠? 일부로서 어떻게 일부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상호간에 어떻게 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조합시키고 원활하게 운영하는지가 물론 중요하겠죠. 의 보시고 넘겨보시면 제도적 취지가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백 명의 검사가 있는데 단독제 관청이다라고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법 집행이 뭐 할 수 없어요? 일률적이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정하지도 않고요. A 검사는 범죄라고 하고 C 검사는 범죄가 아니라고 하고 통일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독립대 관청이긴 하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걸 도입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내용을 보시면 상급자로부터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요, 판사는 누구의 지휘와 명령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요? 완벽한 사법권이 뭐에 대해 있어요? 판사는 독립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검사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뭘 받습니까? 지휘, 감독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갑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 갑의 상급자인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검사장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지휘하고 명령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K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검사장이 기소해라 라고 지휘할 수 있고 또 기소하지 말라 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명령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검사는 일단 이의가 있다고 검사장에게 상급 검사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2번 명령 복종 의무의 한계인데 이러한 지휘 명령에 대해서 검사가 명령 복종하려면 이 지휘 명령이 뭐 해야 돼요?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위법한 지휘 명령에 대해서는 검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K 범죄죄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하지 말라, 불기소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검사가 보니까 이 불기소는 적법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양심에 반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예요?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요거는 요 기소에 대해서 효과가 뭐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보시면 내부 명령 위반의 효과 해가지고 요 두 사람 간의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서 어떤 징계 등이 내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외부적인 기소 효과에 대해서 뭐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자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상급자는 하급 검사에게 지휘 감독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런 지휘 감독에 대해서 하급 검사는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 복종 의무는 이 지휘 감독이 뭐예요? 적법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위법하거나 검사의 양심에 반한다면 그 지휘 명령에 뭐죠?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복종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는 효과에는 뭐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대외적으로는. 다만 대내적으로는 검사 내부에서는 뭐가요? 징계 등이 논의될 수는 있겠죠. 그죠?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증묘 승계와 이전의 권한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단 의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은 다른 검사에게 직무를 처리하도록 뭐 할 수 있어요? 이전할 권한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기소하라 그랬더니 검사가 뭐예요? 기소했어요. 기소했으면 할 말 없는 거고 기소를 했는데 요 검사가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요 검사장이나 지청장이나 검찰청장은 요 갑의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에게 직무를 이전하도록 하는 뭐가 있는 거죠? 권한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것은 뭐예요? 명령 목적권을 실질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3번 직무 대리권이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만약에 검찰총장이 만약에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면 차장검사가 뭐죠? 직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대검차장이라고 하죠. 또는 만약에 뭐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면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뭐하게 돼요? 대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시험하고 상관이 없지만 상식인데 우리가 회사에서는 부장이 더 높죠. 부장이 높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차장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과장이 있잖아요. 검찰 조직은 아닙니다. 검사장이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차장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부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검찰 조직은 누가 더 높아요? 차장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외교부 장관 그러면 밑에 누구예요? 외교부 차관이죠. 그죠? 차자가 뭐예요? 부자라는 부장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검사장 하면 어떻게 해요? 차장 검사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일종의 뭐죠? 검사님 장관이면 얘는 뭐죠? 차관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차장 검사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찰 조직을 보면 부장 검사는 많아요. 부장 검사는 왜냐하면 부장 검사는 많고 밑에 뭐 또 주임 검사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차장 검사는 별로 몇 명 안 돼. 한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지방 법원이다. 지방 검찰청이다 그러면 검찰청의 장이 뭐가 돼요? 검사장이 되고 그 부장이 뭐예요? 차장이 되고 그 밑에 뭐죠? 부장이 되고요. 그래서 부장들은 많고 그래서 보통 검사들이 부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뭐죠?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사법시험 합격해서 이제 지금 검사하는 친구들은 요 단계 지금 차장 검사로 올라가야 될 단계인데 제 동창놈 한번 만나 소주 만졌더니 못 올라가면 뭐죠? 관둬야 된다라고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부장 검사에서 차장 검사 올라가면서 많이 옷을 벗게 되는 거죠. 아무튼 차장이 더 높다고 그죠? 다시 말하면 검찰총장이 직무를 할 수 없으면 대검차장이 대리하고 각급 검찰의 검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차장 검사가 대리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판례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되 중요한 판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효과입니다. 1번 검사 교체 효과. 뭐가 어떻게 해요? 기존권은 그대로 뭐가 돼요? 유지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A라는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검사장이 얘를 B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 A가 그동안 수사했던 모든 자료와 행위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2번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 제도가 인정되느냐? 자, 우리가 제척은 뭐였습니까? 법원의 판사가 공정한 재판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제척 기피 제도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검사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가 최종적인 뭐죠? 결정권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만약에 그 검사가 지금 불리하게 수사한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요? 법원의 공판 절차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척 기피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 문제로 옆집 아저씨가 대판 싸웠단 말이죠. 근데 가보니까 제가 뭐죠? 재판장에 가보니까 그 인간이 판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큰일 난 거 아니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적대적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뭐 하면 돼요? 기피 신청하면 판사는 뭐예요?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옆집 아저씨하고 대판 싸웠는데 가보니까 이 인간이 검사예요.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뭐 할 수 없어요?
제척할 수도 없고 기피할 수도 없고 그 인간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검사장 등이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교체해주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인간이 수사를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3항 해가지고 검사의 소송법상의 주의점. 1번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직무나 우리가 계속 해온 내용이에요. 따라서 1번 검사는 수사를 뭐에 개시할 수가 있죠. 그죠? 내용 다 한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또 스스로가 수사를 개시하고 스스로가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고 있다면 그 수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지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앞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할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할지 다시 말하면 수사를 종결할 권리도 있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검사 힘이 뭐죠? 대단히 강함을 알 수가 있죠. 2번 공소권에 주체해가지고 1번 공소 제기의 독점자다. 다시 말하면 공소를 제기할지 아니면 불기소할지 누구만요? 검사만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보보다 중앙정보보다 뭐 아무튼 뭐 군 뭐다 해가지고 수사기관은 다양할 수 있지만 공소 제기는 누구만요?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소 수행의 담당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를 통해 가지고 공소 제기를 하고 공판 절차에 참가해 가지고 출석을 해 가지고 그 공소 재판을 뭐죠?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런 검사를 우리가 공소 유지 검사라고 해 가지고 수사 검사와 공소 유지 검사가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재판의 집행기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판의 결과 형이 결정된다면 그 형의 결정도 누가 하는 거죠? 검사가 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보시면 형 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2년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2년 징역에 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뭐 하겠어요? 끌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가 형 집행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뭐 하게 돼요? 끌고 오게 되고요. 이때는 검사가 발부한 거지만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검사와 피고 또는 피의자를 대립적 관계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검사는 결국 어떻게 해요?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만 수집하겠죠. 그 다음에 피고는 어떻게 해요?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뭐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겠죠. 이게 이 원칙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가 지금 의심받고 있어요. 그러면 검사는 살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를 뭐 하겠어요? 수집할 것이고 또 피고는 자신이 안 죽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뭐죠? 수집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검사는 공익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검사는 단순한 재판의 한 당사자고 그냥 단순한 뭐죠? 피고에 대한 대립적 관계에 있는 소송의 주체 이게 아니라 검사는 뭐예요? 공익의 주체인 거죠. 따라서 검사는 뭐가 있냐면 객관화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는 피고를 받아갈 때 그냥 당사자적으로서 주관적 지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대파로서 객관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리한 증거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뭘 해줘야 돼요? 수집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걸 뭐죠? 검사의 객관 의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사람이 살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되면서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뭐 어떻게 해요? 수집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다시 말하면 피고의 유리한 증거들도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버리고 은폐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증거를 뭘 해야 돼요? 수집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객관 의무죠. 따라서 핵심 판례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이란 말은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법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그죠? 피고인이 나옵니다. 세 번째죠, 그죠? 피고인. 일단 의의는 뭐겠어요?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의심받고 있고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전의 사람 뭐죠? 피내사자라고 하고요. 수사가 개시되면 뭐라 그래요? 피의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사 후에 공소가 제기된 후에 사람을 우리가 뭐죠?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범죄 혐의 등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우리가 뭐죠? 피고인이라고 하니까 의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공동 피고인이라는 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죠? 공동 피고인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함께 범죄를 저질렀으면 뭐예요? 공범일 수가 있겠지만 꼭 공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으로 심판받는 여러 명의 피고인을 우리가 뭐죠? 공동 피고인이라고. 일반적으로 뭐죠? 공범일 가능성이 많지만 꼭 공범일 필요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소송관계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B, C가 어떻게 해요? 공범이에요. 공범이란 말이 좀 이상한가요? 아무튼 같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는 바람에 A에게도 B에게도 C에게도 공소가 제기돼 가지고 뭐가 되냐면 공동 피고인이 됐어요. 근데 A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어요. 이랬을 때 B, C에게도 영향을 주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영향을 안 준다. 따라서 A는 유죄, B는 무죄라고 판결해도 뭐죠?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관계에서 1번 원칙, 공동 피고인에 대한 소송관계는 각 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유죄라고 해서 다른 공동 피고인이 꼭 뭐여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죄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자, 이런 얘기죠. A, B, C가 다 유죄라고 판결이 났어요. 근데 A만 상고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유죄가 뭐죠? 대법원에서 뭐죠? 파기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죄임이 밝혀졌을 때는 이때는 뭐죠? B, C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세 번째입니다. 다만 상소심에서 항소심일 수도 있어요, 그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 이유나 항소 또는 상고한 공동 피고인이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예외도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건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공동 피고인에게는 소송의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크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제2항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피고인의 특정이 나와요. 일단 가로 보시면 성명 모형과 위장 출석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A라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뭐라 할까요? 홍길동이에요. 이 홍길동이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이놈이 재판 과정에서 홍길동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갑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해요? 성명의 모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 다음에 홍길동이란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재판에 누가 출석했냐면 엉뚱한 갑돌이가 재판에 출석을 해가지고 뭐죠? 재판을 받았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위장 출석이 되는 거죠. 찾지 마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제가
음주운전하다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재판이 아니지만 걸려가지고 안영찬입니다. 제 이름 된 게 아니라 제 친구 이름 뭐 박주호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댔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성명의 모형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만약에 제 친구 말똥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바쁘다 그래서 제가 말똥이라고 얘기하면서 법원에 뭐죠? 출석했어요. 이게 뭐죠? 위장 출석이 되는 거죠. 의 보시기 바라고 2번 피고인의 특정의 기준에 가지고 학설에 나와 있는데 의사설, 행위설, 표시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이게 뭐냐면 의사설이란 말은 검사의 의사를 가지고 누가 피고인지를 결정하자 이거죠. 따라서 만약에 검사가 홍길동이를 처벌하는 의사였다면 실제로 표시는 뭐죠? 갑돌이라고 됐더라도 누가 피고인인 거예요? 홍길동이다 이런 말이고 2번 행위설이라는 것은 뭐냐? 위장출석과 관련인데 피고로서 행동하거나 피고로서 취급된 자가 피고다 이게 뭐죠? 행위설이고 3번 표시설은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시된 사람이 뭐죠? 피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죠? 표시설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판례나 통소는 뭐예요? 실질적 표시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표시된 요 갑돌이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실질적으로 누가 피의자인지 아닌지를 뭐죠? 따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그죠? 홍길동이가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 이름을 댔어요? 갑돌이 이름을 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요 표시된 갑돌이가 아니라 요 홍길동이 뭐죠? 피고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홍길동에게만 효과가 미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뭘 취하고 있습니까?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뭐 한번 TV를 보다 보니까 뭐 삶을 도둑당한 사람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어떤 정도냐면 이 양반은 그 신분증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동창이었던 것 같은데 동창이 그 신분증을 주워 가지고 한 2, 30년 동안 뭐죠? 그 신분증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행동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름이 착한 놈이었으면 좋을 텐데 뭐예요? 뭐 맨날 뭐 세금 보탈 수배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과제가 되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배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것과 먼저 관련이 있는 게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홍길동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누구 이름을 댔어요? 갑도 이름을 대는 경우가 성명 모형이고요. 이때는 누가 피고가 되느냐? 일단 표시된 사람을 피고로 보되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누가 피고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돌이라고 표시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홍길동이라고 밝혀졌다면 홍길동에 대해서 판결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표시된 갑돌에게는 아무런 판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3번 해가지고 성명 모형의 경우 해가지고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